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협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핵심적인 얘기는 인간은 원래 협동하는 종이다 라는 얘기고, 원래 잘 협동하며 살았는데 자본주의 시대가 되고 또 특히 지난 30년 동안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협동을 해야 되는데, 협동의 원리가 뭔가라고 합니다. 협동이 뭐냐라는 거는 생물학에서 제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의외로. 왜냐면 다윈이 이미 종의 기원을 쓸 때 생물들이 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다윈은 그냥 머릿속에서 뭘 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 현실을 많이 관찰한 사람인데, 다윈이 주로 연구한 동물은 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벌을 보면은 여왕벌이 공격을 받으면 일벌이 침입자를 공격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침 쏘고 죽잖아요. 근데 이게 다윈의 기본적인 이론이 뭐죠? 예, 진화로 생존 경쟁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다윈이 물론 해결을 못하죠. 다윈이 종의 기원이나 또는 인간의 후예라고 하는 책에다가 한마디를 남겨놓습니다. 협동하는 종이 있다. 그게 안정적으로 재생산된다면 경쟁하는 종보다 더 우월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연선택이라고, 원래는 자기가 자기 이론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인데 그것도 이제 자연선택이라고 이제 집어넣는 거죠. 생물학자들은 사실은 다윈 시대부터 생물이 언제 협동하느냐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협동하는 살아왔는데 최근에 슈퍼 코아퍼레이터라고 하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노바이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의 수학과 생물학과 교수가 쓴 책이 나왔는데, 그 슈퍼 코아퍼레이터라고 하는 그 초협력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모든 생물종 중에서 가장 협동을 잘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별로 우월하지 않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번성했죠. 번성을 인간이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문재인 사회에 들어왔는데, 인간은 원래 모든 동물 중에서 협동을 제일 잘하는, 협력을 제일 잘하는 그런 동물이었다. 근데 협력을 안 해도 인간에게 협력은 필요 없고 이기적이기만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경제학입니다. 사실 경제학이 지금 인류의 적인 거죠. 아, 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자,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여요. 수학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세히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분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화생상품 시장을 얘기하든 아니면 에너지 소모 시장을 얘기하든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이 그림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 경제학자들한테는 이 그림은 어떤 상품이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화생상품 시장이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소주 시장이든. 자, 소주라고 합시다. 여러분도 소주 가격은 잘 아시니까. 소주 가격이 2만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많이 사는 드시겠어요? 적게 사야 되겠어요? 적게요. 아, 안 드세요? 네, 안 드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2만원이라도 먹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만큼 적게입니다. 아, 경제는 이렇게 읽습니다.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읽습니다. 보통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소주 가격이. 그럼 많이 마실까요? 적게 마실까요? 적당히 마시는데 2만원 마실 때보다는 더 2만원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십니다. 2만원 아예 안 먹으니까요. 예, 많아진 거죠. 1,000원일 때는 많이 마신다. 이 두 점을 이은 것이 수요곡선입니다. 수요곡선이라는 건 소주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소주를 얼마나 마실까 를 그려놓은 겁니다. 반면 공급곡선은 뭐냐면, 소주가 1,000원일 때는 1,000원에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공장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만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조금밖에 공급이 안 되는데 2만원이 되면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아마 밤새도록 공장을 돌려서 많이 생산할 겁니다. 그걸 연결해 놓은 게 공급곡선입니다. 2만원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봅시다.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요만큼이죠. 근데 소주를 만든 거는 시장에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이 소주가 남아돌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1,000원일 때는 공급은 요만큼 됐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이니까 가격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만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만약에 5,000원이고 이때 우리나라에서 팔린 소주가 100만 병이라고 그러면 이때는 시장에는 소주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균형이라고도 얘기하고 청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소주가 없어졌다는 거죠. 시장에 클리어 됐다는 거에서 청산 가격, 청산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소주 가격이 5,000원일 때는 살려고 한 사람 다 샀죠. 팔려고 한 사람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랬죠?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국부론에 이런 문장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들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에 인도되어 원래 의도는 이기적이었는데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 사실 여러분이 제가 2만원일 때 이렇게 익숙하게 같은데 2만원일 때 얼마나 마실 거냐고 물어봤고 또 1,000원일 때 얼마나 마실 거냐고 여러분한테 여쭤봤는데 그때 여러분의 대답은 오로지 소주를 마셔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만 생각하고 대답을 하신 거죠. 물론 그 중에 훌륭한 분이 계셔서 소주 만드는 노동자를 생각해서 소주를 더 많이 마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소주에 들어가는 주정을 생산하는 농민까지 생각하면서 소주를 마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항상 소주 마실 때 교육세를 내려고 소주 마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주를 마셨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더 정확하죠. 더 명확하죠. 공급자는 소주를 만드는 사람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광고에는 말을 하지만 은하 씨는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즉, 이 두 곡선은 소비자의 이기주의와 생산자의 이기주의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산자 모두 양쪽 다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 이기심이 누가 조정을 하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조정을 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 공공의 이익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담 스미스 얘기는 국부론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쓴 도덕가정론까지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국부론 얘기는 1776년에 썼는데 이게 당시로서 혁명적인 얘기였습니다. 1776년이면 유럽의 국가는 어떤 국가였죠? 네, 절대왕정입니다. 1789년이 프랑스 대혁명이니까 절대왕정입니다.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 신수를 왕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받은 거고 왕 마음대로 증이 곧 국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부르주아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고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들한테는 이 왕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왜 아무 때나 사치하려고 세금 거두고 전쟁하려고 세금 거두고 관세 매기고 툭하면 규제하고 몰수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왕의 문제라는 것이 가장 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 1776년이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예요? 예, 조선시대일지 몰라. 영조 아니면 정조인데. 그죠? 그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소비하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할지는 왕이나 또는 윤리, 여기서 기독교 이런 것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분수를 지켜라 이런 말 있잖아요. 별로 안 좋은 말이죠. 분수를 지켜라는 건 분을 지키란 말입니다. 분을 지켜라 지킬 수예요. 분이라는 건 신분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모르셨어요? 한자를 안 쓰는 거에 문제점 이런 데 생깁니다. 뿌리 깊은 나무를 보면,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를 보면은 세종대왕 이도하고 정기준이 너락바위에 앉아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네. 거기서 정기준이 가장 걱정했던 건 뭐냐면 백성들이 글을 알면 신분사회가 붕괴된다는 거였어요. 즉 어떤 윤리라든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회가 유지가 되고 그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였던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딴 거 다 무시하고 네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더라도 시장이 그걸 다 조정해서 공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게 되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니까 왕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해라는 얘기예요. 아담 스미스는 도덕 철학과 교수였습니다만 상당히 혁명적인 선동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부르주아들의 경제학, 부르주아들의 철학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근데 과연 인간은 이기적인가요? 그렇죠. 인간은 이기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울산 시민연대에는 다 이타적인 공간이니까 인간은 이타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적어도 이기적이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대답 안 하는 게 낫다? 마침 잘 앉으셨는데 6줄로 앉으셨는데 두 사람씩 짝을 지어보십시오. 두 사람씩 짝을 지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단어에 딱 쓰시면 됩니다. 없으면 앞뒤로라도 해서 짝을 맞춰요. 게임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한 분은 A, 한 분은 B입니다. 정하세요. 자, 정하셨어요? 하늘에서 A한테 10,000원이 떨어졌습니다. 자, A가 횡재를 한 거예요. A 손 들어보세요. 예, A한테 지금 10,000원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게임을 하는데 A가 할 일은 뭐냐면 그 10,000원 중에 일부를 B에게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얼마를 준다고 해줬습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심지어 10,000원을 다 준다고 해줬습니다. 이 역할은 뭐냐면 yes와 no입니다. A가 제안한 게 마음에 들어서 yes를 하면은 A가 제안한 대로 분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3,000원을 제안했는데 yes 하면 A는 7,000원, B는 3,000원 갖고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B가 마음에 안 들어서 no 하면 하늘로 다시 10,000원이 올라가 버립니다. 0가 돼버리죠. 함정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예, 하십시오. 대단히 조용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끄럽네요. 여러분이 좀 즐겁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 즐겁게 게임을 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10,000원을 나눠드리고 있으면 이렇게 즐겁진 않습니다. 자, 0, 노에서 0, 된 찐손으로 오시죠. 없어요? 1,000원, 9,000원, 2,000원, 8,000원, 3,000원, 7,000원. 누가 요거 선생님이 A죠? 3,000원 제안했어요? 제가 3,000원 제안했어요. 그리고 예스 했어요? 저건 친척관계죠? 인척관계. 제가 많이 여기서 이제 이기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3,000원을 받아들이신 분은 뭐 이타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존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000원, 6,000원. 예, 이렇게 나오겠죠. 5,000원, 5,000원. 네, 대부분 반반입니다. 이 게임은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80년대 말에 고안이 돼서 얼마 안 됐어요. 경제의 역사에 비하면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10,000번 이상 행해졌습니다. 이 최후 통첩 게임을 가지고 쓰여진 논문만 1,000개가 넘는 엄청나게 유명한 게임입니다. 네. 이것은 이 사람이 제가 A잖아요. 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알아야 1,000원을 주든 2,000원을 주든 그 상황을 모르는 이거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심지어 컴퓨터하고도 합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경제학이 예측하는 답은 이루어집니다. 경제학에서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은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 추구한다. 남 생각 안 하고 남 감정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 추구한다. 두 번째는 그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즉각 개선할 수 있다. 거기 5,000원, 5,000원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제로로 끝났어요? 근데 아까 왜 1,000원 들었어요? 얼마 제안하셨어요? A는 얼마 제안하셨어요? 10% 제안했습니다. 1,000원? 네. 그런데 왜 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럴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돈 줬고 부부예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뒤에서 어떤 분이 미주권 내주자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이론 9,999원, 즉 이론을 제안했을 때 B의 입장에서 yes와 no죠. yes 하면 1원, no 하면 0.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1원이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거다라는 거죠. A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기가 가장 큰 액수를 가지기 위해서 1원을 제한해서 예스하게 하고 자기가 9,990원을 가진다. 이게 경제학의 예측하는 답입니다. 그러나 그 답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대부분의 이 게임의 처음 시작은 전부 경제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반 시민들한테도 하고 또 이게 진짜 인간 본성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나라도 하고 그다음에 섬 같은데 아주 옛날 원시적인 방식으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한테도 이 게임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4,000원에서 5,000원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에 2,500원 이하를 제한했을 때 좀 더 10% 1,000원 이렇게 제한하면 대부분이 노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3,000원도 굉장히 위험했어요. 노할 아마 그 경계선에 지금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노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노를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불공정하다. 대부분이 it's not fair라고 영어로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공정관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은 사실은 경제학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물질적인 인간 추구하는데 사람들은 이 간단한 게임에서도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두 가지를 노출하는데 인간은 남을 생각한다. 당연한 거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남을 의식하면서 살죠? 근데 경제학에서만 인간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물질적인 인간 추구한다고 가정을 하고 쭉 도출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론이 이제 도출이 된 건데 두 번째는 인간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면서도 응징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응징을 하신 거예요. 퍼니시한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좋아. 네가 나를 갖다 무시했어? 그럼 너도 한 푼도 가지지 못해. 바로 너 죽고 나 죽자. 이 심정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여기다 보시겠지만 그런 행동이 없으면 세상에 협동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 가지입니다. 남을 생각한다. 인간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응징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상호성이라고 부릅니다. 위시프라스티라고 하는 영어로 쓰이는 상호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대부분 상호적으로 행동합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가장 상호적으로 행동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 관계를 우리는 맺고 살고 있잖아요. 가장 상호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본인을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거네? 가족. 예, 가족도 상호적 관계죠. 부부 관계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행동은 정말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면 부부 싸움은 금방 끝나야 되는데 꼭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그리고 한쪽은 자존심 세우더라고 절대로 불복 안 하고 한없이 간다. 근데 그게 인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행위라는 거죠.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하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는 응징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기적으로 응징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착한 사람은 남이 나한테 잘할 때 물론 나도 잘하는데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나는 그냥 좋게 해. 예수님 말씀이죠. 왼뺨을 내밀면 오른뺨도 마저 내밀어라. 라는 사람은 사실은 참 드뭅니다. 그렇다고 이기적인 사람, 무조건 상대방이 하는 행위를 개선하고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하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뒤에 이제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언제 인간을 협동하는가는 거의 수학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이제 내가 중요한 걸 하나 사실을 깨달았다 라고 한 순간 어느 날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상호성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건 네가 협동을 원한다면 먼저 협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떠오르는 순간 그보다 더 먼저 나온 말, 기소부력 무시여인. 이건 뭐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마라는, 배반을 원하지 않으면 배반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사실은 상호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의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상호적 인간이었고 상호적으로 살면서 협동을 해왔는데 지금이 오히려 이상한 상태에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기적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 제도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시장 경제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넘어왔는데 시장에서도 실패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건 그냥 경제 교과서를 보시면 시장 실패라는 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딜레마는 시장 실패를 포함한 겁니다. 시장 실패가 자본주의 단계의 사회적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딜레마는 정의는 뭐냐면 개인의 합리성과 전체의 합리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기적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회적 딜레마입니다. 즉 이기적으로만 행동한다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사회적 딜레마입니다. 대표적인 게 공공재의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재의 딜레마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 교과서의 시장 실패로 나온 겁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렵죠?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소비할 때 딴 사람이 경합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소비할 때 딴 사람이 소비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거의 모든 물건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커피를 마시는데, 프렌치 카페를 마시는데 이 똑같은 카페를 딴 사람 못 마시죠? 마셔버리면 딴 사람 못 마시죠? 모든 서비스나 상품 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비경합성? 남이 소비할 때 나도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배제성은 똑같은 현상을 공급자 입장에서 보는 비배제성이랑 배제성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돈 안 낸 사람 물건 안 주죠? 그게 배제성입니다. 돈 안 내고 물건 가져가면 절도입니다. 그건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어떤 물건인 경우에는 돈을 안 내도 안 주는 방법이 없는 거죠. 돈 안 준 사람도 쓸 수밖에 없어요. 경합성이 없다면, 비경합성이라면 내가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죠? 남 소비할 때 나도 되잖아요. 한편 돈 안 낸 사람한테 물건을 안 줄 방법도 없을 때 그게 공공재입니다. 요즘 어떤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좋아하실 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얼굴 보니까. 어떤 드라마 보세요? 안 봐요? 국가에서, 예. 국가에서가 공공재입니다. 내가 국가에서를 볼 때 딴 사람이 국가에서를 보는 걸 방해해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비경합성. 공중파가 한 번 딱 쏘아지면 그 다음에 돈 안 낸 사람도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배제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유선-TV예요. 근데 공중파는 방송이 되면 그 다음에 돈 안 낸 사람도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KBS 시청률이나 KBS 시청률만 공문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KBS 시청률을 얼마나 낼 거냐고 설문조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안 된다. 나는 그런 바보 상태를 보지 않는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 봐도 아무 문제 없죠. 비배제성. 일단 KBS가 공중파를 쏜 다음에 시청률 안 낸 사람을 못 보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시장에서 공급하지 않는다. 라는 게 공공재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TV는 공공재가 아닌 것처럼 되어 있죠. 광고가 끼어서 그런데 약간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바로 이렇게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가지는 것이 공공재고 그거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습니다. 왜? 이기적인 사람이 돈을 벌 수도 없고 그걸 생산해 돈을 벌 수도 없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돈을 내고 소비하지도 않을 거니까 시장에서 거래되지가 않는 겁니다. 흔히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건 국방이 그렇습니다. 국방은 비경합성이 있죠. 국방의 효용은 뭐예요? 국방으로부터 내가 얻는 이익은 등가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를 믿고 후방에서 우리의 단잠을 자신다. 주무신다가 아니고 단잠을 이룬다. 근데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단잠을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 군인을 믿고 내가 단잠을 자는 게 딴 사람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방에서 장구들 마냥 그럴 수 있습니다만 방해하지 않죠. 또 휴전선을 지키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정태인이 맨날 정부 욕기나 하고 돌아다니니까 휴전선을 지키면서 정태인 지켜주고 싶지 않아요? 정태인만 빼고 지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시장에서 국방이 공급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공공재예요. 실제로 공공재적인 일은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말이 굉장히 깜깜해요. 서울에는 또는 도시에는 이렇게 가로등이나 이런 조명이 많지만 시골 가면은 해지면 깜깜하죠. 그래서 마을에서 자꾸 사고가 나요. 밤에. 그래서 가로등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엔 10가구가 살아요. 가로등 값은 10,000원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죠? 10가구가 살고 가로등 값은 10,000원이에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10,000원씩 내서 N분의 1 방법이죠. 근데 재수없게도 그 마을에 경제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경제학자가 있다면 그 대체로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경제학자 이렇게 얘기해요. 가로등이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필요한 사람도 있다. 가령 젊고 밤눈이 굉장히 밝은 사람은 사실 가로등이 필요 없어요. 근데 노인들이 있고 밤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는 집은 가로등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많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적게 필요한 사람은 돈을 적게 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럴 때 보이죠? 언제나 경제학자 말을 들으면 들을 때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로등을 내는데 나는 수요곡선에서 맨 위쪽 2만원일 때도 소주를 사 먹을 사람은 굉장히 소주를 좋아하고 필요한 사람이죠. 1,000원일 때만 사 먹는 사람은 소주가 별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수요곡선 자체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10가구에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가로등이 많이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 없다. 해서 많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얘기하고 별로 필요 없는 사람 적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사를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네, 네, 그게 공공재가 시장에서 이기적 개인은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사실은 이게 진짜로 내가 이기적인 일이라서가 아닙니다. 왜냐면 나는 보통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안다고 하더라도 야, 나랑 똑같이 필요한 사람이 제가 필요 없다고 대답하면 내가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필요 없다고 대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한다고 경제학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공공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건 맞아요.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맞아요. 민주주의도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민주주의 한 사람이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게 방해가 돼요?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같이 누려야 민주주의는 더 발전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도입됐을 때 야, 민주주의가 저 사람한테 적용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죠. 누구 생각하셨어요? 우리 남편이요? 예, 전두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못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 맞죠? 모든 제도는 사실상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제도는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비록 한계가 많지만 민주주의가 있어요. 근데 경제학 교과서대로 국가가 민주주의를 갖다 준 건 또 아닙니다. 민주주의 지금 어떻게 있어요? 누군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의 위험에 대해서 직감하는 게 있어요. 대모하러 가는 날 아버지가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하지 마라, 싫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은 맨날 똑같아. 너는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러나 네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해라. 두 번째는 왜 너냐? 이게 공공재 성격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누군가 투쟁을 해서 민주주의에 도입하면 다 보일 수 있는데 왜 네가 희생을, 그때는 제적은 물론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 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한 말인데 만약에 우리가 모두 아버지 말을 들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이기적인 인간은 공공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언제나 국가는 아니다. 국가가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해서도 안 되는 공공재가 있고 그거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스스로 해결해왔다.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희생을 하든가 아니면 서로 협동해서 해결해왔다는 겁니다. 국가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희생하는, 전체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고 협동을 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기적인 인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 유명한 것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되겠네. 나 연세를 물어보면. 젊은 아이들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잘 압니다. 고등학생들은. 왜냐면 이게 논술 시험에 자주 나와요. 네, 공유지의 비극은 하딘이라는 생물학자가 1975년에 사이언스라고 하는 잡지 써서 유명해진 건데 이겁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면 공유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커먼스인데 여기 가면 커먼스가 있어요. 그 커먼스는 지금 뭐냐면은 대부분 공원이에요. 근데 옛날엔 그게 뭐였냐면 공동 목초지였습니다. 그래서 목초지 부분에 농가들이 공동으로 그 목초지를 이용해서 양을 키웠던 거예요. 만약에 그 농가들이 다 이기적이었다면은 어떻게 키울까요? 양의 마리수는 최대한 늘리겠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목초지에서 양을 놓아 길겠죠. 그러다 보면 목초지는 말라 죽어버릴 것이다. 그게 공유주의 비극입니다.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산은 언제나 수탈되고 없어져 버린다 라는 거죠. 그렇게요? 이 공유주의 비극은 뭐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죠. 근데 이거를 하린이 썼기 때문에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린은 이거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대답했어요. 하나는 인클로저, 즉 공유지를 다 답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클로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눠줘 버린다. 그러면 자기 목초지에 자기 양을 함부로 많이 늘려가지고 자기 목초지를 말라붙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유화의 해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뭐든지 시장에 맡기고 공공의 재산을 사적으로 만들어버리면 해결된다는 게 하나의 사고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리바이어든입니다. 리바이어든은 국가를 얘기하죠. 국가 규제하면 된다는 거죠. 한 농가가 3마리 이상한데 하루에 2시간 이상 방목하면 안 되라고 국가가 철저히 규제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 흔히 생각하는 시장 아니면 국가라고 하는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라는 건요,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하나가 두 개 되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내가 양을 많이 풀고 서로 다 풀으면 그 계산상 언젠가 이게 없어진다는 거 압니다. 예. 그러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규제할 수 예, 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줄였어요. 근데 딴 사람들이 다 4마리로 늘려버리면 어떡하죠? 다 죽죠. 예, 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결국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그 동물 자체가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계산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예.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실제로 사람은 이 문제, 이 대답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여성 정치학자였어요. 그래서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때 두 가지 때문에 신문에서 화제가 됐는데, 첫째는 최초의 여성 노벨 경제학상 추천됩니다. 노벨 화학상은 누가 생각나요? 바로 여성이 생각나는데, 경제학은 2009년에 최초로 여성이 상을 받습니다. 경제학은 마초 학문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7, 8학번인데 서울대 경제학과의 자랑은 나 때까지 단 한 명의 여학생도 없었다는 게 자랑입니다. 법대, 경영대 다 여학생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최초의 여성 판사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79년에 최초로 여학생이 생겼습니다. 뭐 지금 한 30%될 거예요. 그런 마초 학문인데 처음으로 여성한테 노벨상을 준 거죠. 두 번째는 오스트롬이 정치학자였다는 겁니다. 원래 경제학은 다른 학문을 인정하지 않아요. 학문으로도 취급 안 해요, 보통. 그런데 정치학자한테 노벨상을 줬다는 건 대단한 업적을 하겠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오스트롬이 50이 돼서야, 물론 박사학위를 받은 건 30대였습니다만 50이 돼서야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해서 70대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거죠. 여성이 정치학자가 50대 시작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여성은 전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50대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냐? 애를 넷 낳았어요. 넷 낳고 넷을 다 키운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옛날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 마누라하고 뭐가 얘기가 되면 우리 마누라가 너 애 둘 낳아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애를 낳으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제가 차마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건 오스트롬은 넷 낳고도 오스트롬은 30대 때 이 71년에 공유주의 비극이 발표되고 유명해졌는데 비쌀 때 바로 이것 책이 그때 나왔습니다. 집단행동의 권리. 오스트롬의 1990년 여기다 2009년에 번역된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는 책을 보면 그때 얘기가 맨 처음에 서론에 나와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오스트롬이 생각한 의문은 이겁니다. 첫째는 하린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공유자원이라는 건 우리가 다 같이 이용하는 자원이에요. 그런 것들의 이해는 굉장히 많아요. 옛날엔 더 많았어요. 공동 숲을. 옛날에 지금처럼 전기가 없을 때는 또 석유 이런 걸 갖다 사다 쓰지 않을 때는 전부 숲을, 나무를 베서 뗄감을 썼잖아요. 그거 공유자원이잖아요.
마을에 있는 숲은 공유자원이고 누구나 가서 막 나무를 함부로 베면은 그 숲은 망가지고 그럼 저는 얼어 죽겠죠. 즉 그 공유자원은 옛날부터 있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도 다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면 거의 모든 마을에, 전 세계 거의 모든 마을에 공유자원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다 죽었을 것이다. 전멸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건 뭔가 관리하는 방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500개의 사례를 분석합니다. 전 세계 500개 사례를 분석합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없습니다. 일본 사례는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사례도 만일에 오스트로마 때 우리나라 학생이 일찍 있었으면 분명히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조실록을 뒤지면 마을이나 강, 숲을 이런 걸 잘 관리해 칭찬받는 군수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을 찾아서 어떤 규칙, 어떤 관리의 규칙이 있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500개를 다른 나라 말이겠죠. 모두 상이한 언어를 갖다가 그 굉장히 뜨문뜨문 있을 거 아니에요. 정교하게 돼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코드화해서 표준화해서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규칙을. 즉 있었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국가 규제나 아니면 사유화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공유자원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바닷속 물고기. 바다에다 벽을 칠 수는 없죠. 즉 사유화는 안 돼요. 그렇다고 그 바다에 접한 국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가들이 이걸 철저히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유제 비극도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전 인류가 한 명도 빠짐없이 걸려있는 공유제 비극이 있어요. 지금 뭘까요? 네, 기후온난화가 바로 대표적인 공유제 비극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나라든 지역이든 국가든 그러면 2050년경이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뭐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거기는 동의를 해요. 섭씨 2도 이상 올라가면. 그리고 지금 이미 이상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기적이라면 실제로 지금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개인도, 지역도, 국가도 이기적입니다.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토라운드라는 게 있죠. 이산화탄소 배출을 선진국들이 줄이고 그 다음에 후진국들도 줄이자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는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한 2007, 8년부터 역전됐어요. 미국은 뭐라 그러냐면 중국이 안 하면 나는 안 한다. 왜 중국이 제일 많이 배출하는데 우리가 규제를 하냐. 사실 중국이 후진국이라서 교토 협약에서 지금 배제돼 있어요. 중국은 미국이 안 하면 난 절대로 안 한다죠. 중국 얘기가 좀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중국은 막 산업화를 하려고 하고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도 똑같은 규제를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미국도 안 하고 중국도 안 하면 한국은 안 하죠. 그게 집단행동이 됩니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럼 진짜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훌륭한 정부가 다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교토 협약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 협약에 가서 이분처럼 전체를 위해서 나는 양을 한 마리로 줄이겠다. 즉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 왕창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오면 우리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어떻게 할까요? 그 당을 다음번에 확실히 떨어뜨립니다. 이것도 국가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오스트록이 찾아낸 8가지 규칙을 가지고 규칙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거가 이제 노벨경제학 수상의 원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협동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공동체가 스스로 규칙을 정한다. 경계를 정하고 우리 숲은 여기까지야. 이 숲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마을 구성원이겠죠. 그걸 먼저 정하고 두 번째는 관리의 규칙을 스스로 정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노인들의 지혜가 많이 개입됐을 거예요. 1년에 10분 이상 자르면 안 돼. 또 7, 8월에는 자르면 안 돼. 뭐 이런 금기 같은 걸로 구성이 돼서 사람들이 그걸 지키게 만드는 거죠. 그거에 합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규칙을 어긴 사람은 응징을 한다. 처벌을 한다는 거고. 처벌할 때는 초범은 가볍게, 중범은 더 세게, 3범은 더 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500개의 사례 속에서 그걸 갖다 끄집어낸 겁니다. 분쟁 처리의 규칙을 만든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협동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인간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해결 못할 때도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데가 이스터 섬의 석상이라는 데입니다. 이스터 섬에 거대 석상이 세워진, 근데 거기 문명이 없거든요. 그렇게 큰 석상을 세울 정도면 상당한 문명이 있었는데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숲을 너무 황폐화시켰어요. 그 석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족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부족들은 고기자원을 스스로 잘 관리해왔다.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 세대에 이르러서 고기자원을 잘 관리 못해서 인류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홍적세 뭐 이런 거 알죠? 옛날에 우리 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무슨 새 이름이 붙었다는 거 아시죠? 지금은 뭘까요? 지금 붙어있는 이름은 뭘까요? 인류새입니다. 학자들이 이걸로 끝이라고 붙인 이름이에요. 이제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이다. 물론 인류가 멸망을 하더라도 지구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뭐 바퀴벌레나 쥐가 지배하겠죠. 예, 공유지 비극은 지금도 살아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협동인데 전 인류가 다 협동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게 바로 집단행동의 논리입니다. 집단행동의 논리는 쉽게 얘기하면 길가의 공중전화는 고쳐지지 않는답니다. 지금의 공중전화가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옛날에 공중전화가 필수였죠. 휴대전화 없을 때는. 공중전화가 100원을 먹어버리는 기억을 다 갖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행동합니까? 차죠.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 정확하십니다. 더 세게 때립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네, 지금 갑니다. 예, 갑니다. 건전한 시민으로서 행동 안 하셨죠? 건전한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되죠? 휴대전화 없는데 버스 타고 구청에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왜 안 했죠? 네, 귀찮아. 그 귀찮다는 말을 경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찮다고 하지만 나한테 비용이 드는 거죠? 휴대전화 있어도 잘 신고 안 해요.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전화하고, 그럼 또 이름도 얘기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얘기해야 되고, 나한테 비용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고쳐졌을 때 내가 그걸 사용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남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합니다. 이게 집단행동의 논리입니다. 우리 의외로 집단행동의 논리 많아요. 아까 기후변화의 문제를 집단행동의 논리로에 연결하면 분명히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비전이 보이면 사람들이 공동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전이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되는데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에이, 나도 그냥 물론 지금도 훌륭하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결의 실마리는 찾아지지만 지금 상황에서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문제는 다 무임승차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체를 위해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기생해서 자기는 돈 안 내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나도 마찬가지로 무임승차자로 변하기가 딱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저렇게 다 해먹는데 그 가운데 있는 점심값 딜레마는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규칙을 썼다고 합시다.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짜장면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갔어요. 5명이 뭘 먹었건 간에 점심값이 나오면 총 합이 나오겠죠? 또 5분의 1로 5명이 가서 5분의 1로 나눠서 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시킬까요? 탕수육? 제일 비싼 거? 그래도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시키죠. 이것도 N명의 딜레마라고 하는 N분의 1이 딜레마라고 하는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더 늘어납니다. 자기 돈 자기가 내게 했을 때보다 분명히 전체 음식값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해야 됩니다. 안 해결하면 특히 이런 거는 공유제 비용 같은 건 인류 전체가 걸려있죠. 우리 주위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겁니다. 죄수의 딜레마인데 이것도 고등학생들은 다 알아요. 논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의 죄수가 잡혀왔습니다. 공범이에요. 10년짜리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당 5년씩의 죄를 지었고 둘을 합치면 10년이에요. 그런데 물증이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재판을 하면 1년만 살고 나갈 수 있어요. 두 사람과.
그 사실을 죄수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검사가 두 사람을 따로 불렀습니다. 따로 불러서 만일에 네가 물증을 내놓으면 네 죄를 쟤한테 뒤집어 씌우겠다. 쟤는 10년, 너는 석방이라고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다. 네, 답은 둘 다 분다. 자,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이 되면은 그게 게임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상대방이 불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불거나 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상대방이 불 거예요. 내가 불면 어떻게 돼요? 10년이죠. 불면 5년이죠. 똑같이 불었으니까 5년이죠. 자, 그러니까 분다가 답이죠. 상대방이 불 때 나도 분다. 상대방이 안 불 거예요. 불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면? 내가 물증을 내놓으면? 석방. 안 불면? 1년. 공이 나요. 두 개 합쳐보세요. 상대방이 불건 안 불건 나는 분다죠? 분다가 되기 위하죠?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둘 다 분다, 5년씩 산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게임 이론으로 표시하기 이렇습니다. 수학이다. 이제부터 졸아야지. 여기 나오는 숫자를 보시면 1, 2, 3, 4입니다. 5도 없어요. 게임 이론에서는 이쪽이 보통 납니다. A가 나고 B가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전략을 각각 갖고 있죠. 협동 배반, 협동 배반. 그럼 4개가 나오죠. 이건 둘 다 협동했을 때, 이게 나는 배반하고 상대방이 협동했을 때, 둘 다 배반했을 때, 나는 협동했는데 상대방이 배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때 내가 얻는 이익이 요 순서로 되면 전부 죄수들이 될 겁니다. 4, 3, 1. N자 형태로 나타나면 전부 죄수들이 됩니다. 내가 얻는 이익이 앞이고 뒤에 쓴 게 상대방이 A, B가 얻는 이익이에요. 자, 아까 한번 해봅시다. 상대가 협동했을 때 이 경우죠. 협동했을 때 나는 나의 이익을 봅니다. 4하고 3 어디에 커요? 4하고 3 어디에 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죠? 배반한다죠? 상대가 배반했을 때 이 경우입니다. 그때 내 이익은 2라고 2죠. 협동하면 1, 배반하면 2죠. 어느 게 커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로 한 겁니다. 상대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 2가 답입니다. 잘 보면 둘은 다 자기 이익만 추구했으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했죠. 그런데 이 2는 3, 3하고 비교해 볼 때 개인적으로도 손해죠. 3이 있는데 2를 선택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이건 6이고 이건 4죠. 이건 경제학이 예측하는 바와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제가 경제학 얘기를 할 때는 수요자든 공급자든 모두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걸 조정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죠. 근데 이거는 이기적으로 행동했더니 나쁜 결과에 도달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는 존 내시라고 하는 수학자의 일등입니다. 그 수학자도 역시 1970살이 넘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보셨어요? 뷰티풀 마인드? 거기 70 넘어가지고 갔죠? 대체로 존 내시 생 맞는데 뭐 과장이 좀 많습니다. 거기 나오는 A는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돌아오겠어요? 미치밖에 없죠. 그러나 20대 때 존 내시가 천재였던 사실입니다. 23살에 박사 논문을 제출했는데 딱 3페이지입니다. 그 내시 균형의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거 딱 하나로 70대가 돼서 노벨 경제상을 받습니다. 바로 이 2가 내시 균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시가 박사 논문 초고를 들고 갔을 때 지도교수가 자네는 경제학 200년의 역사를 뒤집었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가 없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경제학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가장 좋은 상태에 도달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시 균형,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나쁜 상황에 도달하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나쁜 상황에 도달하죠. 즉, 이 간단한 게임에서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상태는 없어요. 에이, 거기서 이상한 숫자 가지고 와서 빡세 고민한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중에 죄수 딜레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죄수 딜레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는 방법은 남들이 협동했는데 내가 배반하고 뭘 이용해서 남들이 배반하면 또 나도 어쩔 수 없이 배반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다 죄수 딜레마입니다. 그럴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 걸려있는 죄수 딜레마 있습니다.
만일에 그 죄수의 딜레마에 안 걸려있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아주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되면 이 딜레마에 걸리고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100% 걸립니다. 뭘까요? 네. 그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굉장히 강력한 균형이라서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해볼까요? 자, 사교육을 하는 게 배반이고 사교육을 하지 않는 게 협동입니다. 다 같이 사교육을 하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돈 안 들죠. 애들 행복하죠. 지금 대학교 입시가 형편 없지만 그래도 공정 경쟁이에요. 애들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등수를 매긴다면 지금은 뭐가 결정이야? 할아버지의 재산,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부자식. 할아버지의 재산과 엄마의 정보력은 전부 부자라는 얘기예요. 아, 맞벌이 하는데 무슨 입시 문제를 분석하고 입시 제도를 분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지금 사교육 경쟁의 핵심을 찌고 있습니다. 자, 남들이 다 사교육을 시켜요. 그럼 우리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애만 안 시키면 성적이 왕창 떨어질 것 같죠? 50만 등 할 것 같으니까 시킵니다. 남들이 시키면 시킨다. 즉, 배반하면 배반한다. 남들이 다 안 시켜요. 이거 대답 잘하세요. 남들이 다 안 시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켜요, 안 시켜요? 그때는 시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우리 애만 시키면 성적이 올라갈 것 같죠? 협동하면 배반하고 배반해도 배반한다죠. 50만 명이 요새 시험 보는 사람들이 50만 명인가요? 50만 명의 학부모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해서 다 똑같은 사교육을 시켰어요. 결과는? 점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돈은 썼다. 애는 괴롭혔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강력한 균형이기 때문에 강우월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강우월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게임 자체를 거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즉 대학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벌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다시 검정고시를 봐서 이 게임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사실은 더 나쁘죠. 좋은 사교육이 있다고 다들 묻죠. 그래서 사교육 경쟁을 합니다. 그럼 사교육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누구한테 위해 사교육 값이 쫙 올라가면? 물론 사교육 업자도 돈 벌겠죠. 게임하는, 등수 게임을 하는 아이들 중에서 누가 유리해져요, 점점? 부자 아이가 점점점 유리해진다. 그게 바로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엄마의 정보력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의 결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애는 천재일 거야 라고 믿고 질 게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재수의 딜레마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나가는. 그게 세습이 되잖아요. 할아버지 재산이라는 게 바로 세습된다는 얘기예요. 세습 귀족이 생기면 동서고금을 막는 거 다 망합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부자가 이기하는 걸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경쟁해서 만드는 거지, 부자들이 뭐 사교육하라고 막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경쟁해서 부자들이 이기도록 해서 세습 귀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 얘기 안 하겠지만 부동산 비슷해요. 우리 스스로 경쟁해서 집값을 올려서 애들을 괴롭히는 거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도 애들이 공부는 많이 하잖아요, 우리 때보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제발 공부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애들 공부하는 거 반도 안 했어요, 우리 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근데 왜 애들한테 그렇게 괴롭게 공부를 하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얻은 지식이 도대체 뭐냐는 게 애들이 얻은 지식이. 다 쓸데없는 겁니다. 구글 치면 다 나와요. 옛날에는 책 찾으려면 좀 시간이나 걸렸지, 지금은 구글 치면 다 나오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시 검색되는 것들입니다. 그 답들이라는 게 전부. 그걸 외우는 이유는 시험을 보기 때문이에요. 70만 명의 시험을 50만 등까지 등수를 매기니까 쓸데없는 걸 잔뜩 외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중요한 능력이 없어져요. 지금 이 사회를, 지식 기반 사회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창의력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그것도 암기했어요. 암기를 하려면 창의력 상상력이 없어집니다. 그건 뭐 100%입니다. 그렇게 암기시키면 애들 진짜 암기하는 방법만 들잖아요. 그럼 없어져요. 우리는 12년 동안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원래 존재하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말살시키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이가 손에 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게임에서 조금이라도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 쓰고 있는 전략이 지금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면 이 게임에서 조금 더 승리를 높이려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되도록 돈을 줄여서 사기를 시킨다? 예, 그렇지만 그 지는 전략이에요, 대체로. 애를 줄이는 겁니다, 그냥. 애 셋 나오면 셋 다 망해요. 아, 더 많이 나신 분 계시군요. 훌륭하십니다. 한 명이 2억 5천 든다며요. 둘도 위험해요. 하나만 나서 집중 투자해보자. 승률을 좀 높여보자. 그거 아니에요? 애 적게 낳는 이유는 절대로 대입시를 바꾸지 않는 한 애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해요. 육아수당, 아동수당 좋은 거 맞아요. 좋은 정책이지만 그거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학 입시 없애보세요. 바로 우리나라 출산율 3 넘어갑니다. 가끔 가다가 정부에서 출산율 높아졌다고 좋아할 때 있어요. 1.2에서 높아져서 1.25 됐다? 근데 그건 흑룡에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백마에 무슨 흑룡에. 그 다음에 확 떨어져요, 그거. 근데 이게 진짜 망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학계 출산율 1.2라는 거의 의미는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를 평균 낸 겁니다. 한 명이 1.2명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NR 때는 아주 잠깐 쓸데없는 인간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2명이 1.2명을 낳는 거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저 같은 놈들이에요. 제가 60년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입니다. 보통 베이비붐 세대는 전생이 전부 똑같아요. 전쟁 후 2년, 3년 뒤부터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전쟁 때는 너무나 살기 힘들다가 좀 전쟁이 끝나고 살기가 좀 괜찮아지고 안정되면 이제 애를 막 낳는 거죠. 그게 보통 베이비붐 세대가 크면서 경제성 대출이 높아져요. 그게 서구에는 47년, 48년이에요. 유럽은. 45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전쟁이 하나 더 끼었죠. 한국 전쟁이 끼어서 53년에 끝났죠. 그래서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가 베이비붐입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지금 고령화 문제 벌써 닥쳤어요. 55년생이 65세가 되는 게 몇 년 안 남았죠? 지금 몇 살이에요? 58살 아니에요. 7년 뒤에는 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5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상태가 되죠. 20년 그때도 안 죽어요. 요새 노인들은 잘 죽지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 30년 더 살 것 같은데 최소한. 그러면 우리 사회가 망해버립니다. 노인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하고 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애를 덜 낳았잖아요. 줄였잖아요. 그 노인들이 자기의 국민연금을 다 먹고 가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낸 세금을 먹어야 됩니다. 세금을 먹고 살아야 안 그럴 수 없죠. 죽여요 그냥? 근데 아이의 숫자는 적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노인의 숫자를 줄이고 아이의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하여튼 바로 이게 죄수의 딜레마가 얼마나 강력한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교육 문제를 푸는 방향입니다. 이건 가장 간단한 게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많이 생각을 해서 치킨 게임을 설명할 시간이 생겼어요. 치킨 게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런 형태가 되면 치킨 게임입니다. 4, 3, 2, 1. 지금 요쪽은 비슷하죠? 협동 쪽은 비슷하고 배관 쪽이 다르죠? 치킨 게임은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 나옵니다. 제임스 딘 아세요? 이상하게 제임스 딘은 젊은 사람들도 알아요. 60년대 배우인데. 그렇게 제임스 딘이 대단한가요? 제임스 딘은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왜소하잖아요. 키 아마 60대일 거예요. 제임스 딘이? 야, 요새 애들 80 넘고 그런데. 제임스 딘이 영화를 3편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또 에덴의 동쪽, 이유 없는 반항, 자이언트. 자이언트에서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상대 역이었죠. 이유 없는 반항에서는 나탈리 우드. 에덴의 동쪽은 비리안인가요? 하여튼 세 개의 미녀들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자이언트를 보면 그때 남자 라이벌은 로커드슨이에요. 진짜 가포.
로커드슨이 2m 90이 넘는 사람입니다. 그 로커드슨하고 제임스 딘이 서 있는 모습 보였어요? 머리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딘은 60대라는 얘기죠, 키가. 근데 왜 이렇게 기가 있지? 뭐가 잘생겨요, 이거? 법 없이 생겼지. 아무튼, 이 이없는 반항에서 바로 이 치킨 게임이 나옵니다. 이없는 반항의 신약이 이렇잖아요. 동네 건달하고 나탈리오 우드를 놓고 경쟁을 하죠. 원래 수컷들은 메이팅, 짝짓기를 할 때 별 미친 짓을 안 합니다. 그 미친 짓은 뭐냐면은 절벽을 향해서 자동차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상대가 나탈리오 우드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살인사건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게임이 실제로 미국에서 60년대 많이 했던 게임입니다. 그 게임 이름이 치킨 게임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자동차를 마주 달려요. 그래서 지가 죽을 것 같으면 핸들을 돌리겠죠? 그 사람이 치킨인 거예요. 비겁한 놈, 바보 이런 뜻이에요. 이 게임은 이기려면 미친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미친 듯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미치면 둘 다 죽는 거죠. 최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의 균형은 상대가 협동한다. 여기서 협동은 뭐냐면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상대가 핸들을 돌릴 때는 내가 뭐가 유리하냐면 배반하는 게 더 크죠. 4-3. 여기서 배반은 뭐냐면 끝까지 직진하는 거예요. 아, 상대가 확실히 돌릴 것 같으면 난 직진하면 용감한 자가 되고 미녀를 얻게 되죠. 그런 거 갖고 미녀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돌리는 쪽으로 가죠. 상대가 배반할 거예요. 미친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니까 나는 협동하는 게 낫지. 내가 핸들을 돌리는 게 낫지. 나도 같이 직진하면 둘 다 죽어버리겠죠. 지금 여기서는 1-1이지만 실제로 -1000, -1000입니다. 다 죽는 거니까. 이런 게임도 우리 중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남북경기가 치킨 게임이에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벌였던 게임이 바로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치킨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나는 미친놈이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난 끝까지 간다. 난 직진할 거야. 예를 들어서 상대가 보는 앞에서 브레이크를 고장내버립니다. 그럼 네가 돌려라 이거죠. 난 끝까지 갈 거니까 네가 양보해라. 이게 치킨 게임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자기는 끝까지 간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죠. 이 치킨 게임이에요.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협동한 거예요. 협동하고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됐죠.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 안 돼요. 남북관계는 지금 북한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남북관계를. 그래서 북한이 역평도입니다. 배반하더라도 A가 같이 때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보가 된 거죠. 원래는 이명박 정부의 남북 전략은 남북관계에 대한 전략은 상호주의였습니다. 상호주의 좀 이따 할 건데 아까 얘기한 상호성 맞아요. 상대가 이런 말 많이 했죠. 상대가 착하게 나오면 우리도 잘해주지만 상대가 배반하고 못된 짓 하면 우리도 그걸 응징한다. 그게 이명박 중에 상호주의고 상호성 맞아요. 그 전에 게임은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전에 남북관계의 사슴사냥 게임이었어요. 사슴사냥 게임은 여기서부터 설명을 다시 거꾸로 갑니다. 사슴사냥 게임은 뭐냐면 루소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더 실질이 많을지도 몰라요. 사슴사냥 게임이. 사슴은 둘이 협동해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토끼는 혼자서도 잡을 수 있어요. 사슴을 잡아서 반으로 나누면 그 반이 토끼 한 마리보다 많아요. 사슴 잡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둘이 각각 길목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길목을 지키면서 사슴이 나오나 안 나오나 살펴보고 있는데 내 앞으로 토끼가 쪼르륵 지나가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끼 잡으러 가야 될까요? 사슴 잡으러 가야 될까요? 자,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될까요? 이강인 큰거 잡아요. 자, 언제나 게임.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상대가 길목을 지킬 거예요. 그럼 길목 지키는 게 맞죠? 그럼 사슴을 잡아서 반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토끼를 잡을 거라고 예측하면 나도 토끼 잡으러 가는 게 나아요. 나 혼자 길목 지키면 나도 바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답이 여기와 이것과 이겁니다. 자, 볼까요? 상대가 협동할 때 4, 3 이게 크죠? 그러니까 나도 협동한다. 상대가 배반하면 2, 1 이게 크니까 나도 배반한다. 이건 균형이 두 개입니다. 여기서는 균형이 요거와 요거였는데 여기서는 균형이 요거와 요겁니다. 그러나 이 게임이 이게 제일 나은 거는 제일 바람직한 상태. 여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거죠. 지금 얘하고 뭐가 달라졌냐면 요거는 같아요.
배반 쪽은 같죠? 모양이. 여기 숫자 크기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해요. 얘하고 얘는 같은데 똑같은 모습인데 요거는 4, 3이 바뀌었죠. 협동할 때 협동한다로 바뀌었죠. 이게 햇빛 정책입니다. 햇빛 정책은 북한이 협동하면 협동의 이익을 늘려준다 했죠. 그죠? 찬바람을 불러가지고 더 외투를 꽁꽁꽁 숨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바람을 불어가지고 외투를 벗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 금강산 그런 것들이 햇볕 정책입니다. 협동하면 나도 이익이 커지니까 점점점 협동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게 햇볕 정책입니다. 요걸 바꾼 거예요. 답은 얘와 얘를 전부 사슴사냥개로 바꿔야 협동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모두에게 좋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교육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모두 사교육을 시키면 나도 사교육 시킬 때 그때 나 방어적으로 시킬 거예요. 그걸 공포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거 공포 심해요. 나만 안 시키고 우리 애가 떨어지고 성적 떨어지고 그다음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우리 애도 시켜야죠. 그런데 모두 안 시킬 때 그때 시킨다고 한 건 탐욕입니다. 우리 애만 시켜서 성적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많은 젊은 엄마들이 제가 이 질문을 다 5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생협 이런 거는 아침에 젊은 엄마들 위해서 하는데 남이 안 시키면 나도 안 시켜요라고 대답하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붙는 질문이 뭐냐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네. 분명히 남들이 다 안 시킨다는 게 확실하기만 하면 나도 우리 애를 안 시키겠는데 그걸 믿을 수 없잖아요. 남들이 시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사냥 게임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사교육 시키는 게 배반으로 가는 게 너무나 애들이 괴롭고 돈도 많이 들고 이 게임에서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협동. 만일에 사교육을 모두 안 시킬 수만 있다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죠. 남들이 이렇게 하면 또다시 나는 이걸 해야 돼요. 배반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이 상황보다 낫습니다. 모두 시키겠다고 대답하는 그 상황보다는 이 상황이 더 낫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북관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났을 때 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금강산이나 다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고 나온 건 이거였어요. 죄수의 딜레마였어요. 협동하면 협동하겠지만 배반하면 배반한다. 배반은 내가 잘못하면은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복 죄수의 딜레마. 좀 이따 시간 남아가겠습니다. 반복 죄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TFT라고 하는 전략인데 올바른 전략인 이건 맞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금강산에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그건 북한의 전략이 아닙니다. 실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초소에서 방황자씨 쏴가지고 바로 금강산 사업을 줄여버렸잖아요. 그거는 협동의 이익을 줄인 겁니다. 이걸 줄인 거예요. 살을 줄여서 이제 배반의 이익이 더 커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죄수의 딜레마 상태를 만들어야 이명박 정부는 자기 뜻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복 죄수의 딜레마는 이거랑 조금 다른데 그런데 이게 계속되니까 치킨 게임으로 북한은 치킨 게임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요게 같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돼서 똑같아요. 이쪽이. 내가 협동해봐야 별 이익이 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치킨 게임으로 인식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치킨 게임은 누가 이긴다고요? 미친놈이 이겨요. 한쪽에서 미친놈이면 한쪽은 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 파국이에요. 연평도를 포격했어요. 원래 이명박의 전략대로라면 우리도 북한을 때려야 돼요. 그건 싸움하고 우리가 이깁니다. GDP가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전쟁이 안 돼요. 그러나 북한이 그냥 듣진 않겠죠? 쏠 수 있는 건 다 쏘고 죽을 거예요. 서울 인구 100만은 날아갑니다. 분명히. 여기도 별로 안 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북한에 스커드 미사일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스커드 미사일은 어디를 겨냥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어디를 겨냥하고 있겠어요? 어디다가 조준해놨겠어요? 예, 핵발전소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배반했는데 협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바보가 되는 치킨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고요. 다시 만드는 방법이 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꾸는 방법이 도대체 있을까? 그거를 따져보는 게 답입니다. 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놨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슴사냥 게임 형태로 바꿔라.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렇게 바꾸는 거는 협동의 이익을 늘리는 거죠. 상대방의 협동의 이익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반의 이익을 줄이는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를 역전시킨 거죠. 요거하고 요거 숫자를 바꾸는 거죠. 다시 요거 숫자는 기억하시죠? 죄수의 딜레마는 4, 3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4, 3 이렇게 돼 있죠. 요거하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4, 3 숫자가. 즉 여기서 일로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요거를 늘리든가 협동의 이익을 늘리든가 아니면 배반의 이익을 줄이든가. 이걸 줄여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걸 늘려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방법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사전산의 게임은 이 두 개가 답이 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요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거죠. 아까 엄마들이 남들이 아시는 놈은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은 인간이 협동하는 5가지 조건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한 하버드대학교 수학과 생물학과 교수님 노박이라고 하는 그 노악으로 지금 번역돼 있어요. 노악이라는 사람이 2006년에 쓴 논문입니다. 6페이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만 그 노악의 초협력자는 굉장히 두꺼워요. 한 600페이지예요. 그건 풀어놓은 겁니다. 6페이지를 600페이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5가지 조건인데 첫째는 혈연 선택입니다. 혈연 선택은 핏줄끼리는 서로 돕는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특히 부모가 자식은 조건 없이 돕죠. 대부분.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대학 등록금 줄 때, 자, 너 500만 원 준다. 줄 때 500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곱하기 n승 몇 년 만에 갚을래? 15승 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야, 우리 이자율도 한번 협상해볼까? 그래서 15년 만에 갚을래? 20년 만에 갚을래? 계산해서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이 혈연 선택은 다 생물학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협동을 하는 이유는, 생물들이 협동하는 이유는 공유 유전자가 많을수록 협동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와 아이 사이에는 2분의 1의 유전자가 같습니다. 단순한 모델에서는. N, 엄마한테서도 N이 나오고 남자, 아빠한테서 N, 정자가 나와서 두 개 값을 2이 된 것이 아이의 유전자가. 그러니까 2분의 1을 공유하는 거죠. 근데 그 촌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유하는 유전자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점점 더 협동하지 않는다. 맞죠? 촌수가 한 8천 정도 되면은 대충 이건 남이죠. 그래서 잘 협동하지 않는다. 바로 이 생각이 이 공유 유전자라고 하는 공유 유전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협동한다는 생각이 아까 꿀벌의 수수께끼를 풀게 합니다. 꿀벌과 일벌은, 꿀벌과 여왕벌은 유전자가 같습니다. 걔들 서로 결혼해가지고 N에서 2N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성생식해가지고 둘로 잘라지는 겁니다. 즉, 일벌과 여왕벌은 유전자가 똑같아요. 같은 사람의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친입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왕벌도 죽고 일벌도 같이 죽어요. 그럼 유전자 자체가 죽을 수 있죠? 한 놈을 죽여서 다른 놈을 살리는 게 나아요. 그러면 유전자는 살아남는 거죠. 똑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한 놈이 죽어도 나는 이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일벌이 여왕벌을 살리기 위해서 공격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게 바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결국 유전자가 다 시키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자기가 살아남고 번성하기 위해서 현재 모양이 늘어나 있는 생물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그렇게 간다.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린 것을 우리는 본성이라든가 또 본능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건 결국 유전자가 시킨 거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촌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게 동물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 촌수가 없어도 서로 협동을 하죠. 근데 이게 별로 적용 범위가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사회과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외국 사람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어때요? 도와주고 싶죠? 혈연 선택이 작용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주 적은 유전자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끼리는 외국 사람과보다는 더 많이 유전자가 공유되어 있겠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서운 것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했던 남을 신뢰한다는 건 여기 나오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무장해제시키는 일입니다.
보통 자기를 방어할 때는 잘 모르고 사람 모르겠다 의심스러울 때는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나도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자기 방어해야 되니까. 그럼 누구를 전폭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건 나를 무장해제시킨 거기 때문에 사기당하고 상처받기 딱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사랑을 하면 항상 상처를 받는지? 자기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상대를 믿으니까 당연히 상처받고, 더구나 사랑은 완벽한 자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랑은 언제나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렇죠? 9,999분의 9,999는 상처예요. 10,000분의 1만 성공해서 해피로 끝나는데 그 10,000분의 1이니까 왜 사랑을 해야 되죠? 사랑은 남을 신뢰하는, 상대를 신뢰하는 거고 자기를 무장해제시키는 거고, 그래서 상처를 입으면 그냥 길길이 날깁니다. 시간 잃어놓고 왜 길길이 날깁니까? 요새 애들은 쿨하게 헤어지죠.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쿨하게 살아가고 쿨하게 헤어지는데 그거는 상당히 이기적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어쩌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타적이고 협동한다는 건 굉장히 끈적끈적한 것들이죠. 자, 직접 사모성은 A가 B를 도와주니까 B가 다시 되갚는다. 시장하고 달라요. 시장은 100원어치 도와주면 100원을 주고 100원어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경우는 꼭 등가가 교환되는 건 아니지만 A가 B를 도와주면 B가 다시 A를 줍니다. 이건 경제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명법입니다. 만약 인간 간의 협동관계가 일어났다면 그거는 직접 상호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됩니다.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단골. 동네 단골 가게가 있어요. 이 단골 손님이 있어요. 근데 물건이 들어왔는데 소비자가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하자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생선인데 생선이 상했어요. 이걸 주인은 알지만 사러 온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속에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가 요리를 하다가 먹어보고 이게 상한 생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안 가죠? 그럼 손해잖아요, 단골 가게 주인도. 그러니까 이거 사지 마세요, 딴 거 사세요. 그럼 그 생선 누구한테 팔까요? 다시는 안 올 사람한테 팔까요? 즉, 바가지 문제가 신문 헤드라인에 나오는 거는 언제죠? 여름에 피서지에서 일어납니다. 즉, 다시 만날 사람은 속이지 않고 다시 계속 만날 사람과는 협동한다 라는 겁니다. 이 직접 사고성은 굉장히 강력한 건데, 아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그거를 한 번 하면 무조건 배반이 답입니다. 이게 무조건 답이에요. 강력해요. 근데 이걸 한 20번쯤 되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배반하면 다 둘 다 2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3도 얻을 수 있고 4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계속 배반하는 건. 그래서 한 20번을 할 때는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980년대 후반에 전 세계의 경제학자나 인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인간들한테 가장 우수한 전략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짜오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행동하면 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걸 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쭉 답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 실제로 게임을 시켜보면 1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일 점수를 많이 얻는 애가. 그 점수를 많이 얻은 답이 TFT라는 겁니다. T4T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말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이 전략은 간단한 전략이었어요. 딱 세 줄밖에 안 되는 전략이었는데, 첫 번째는 협동해요. 두 번째부터는 상대가 한 걸 따라해요. 전회에 상대가 한 거. 배반하면 배반하고, 전회에 협동했으면 나도 협동하고, 따라 제기죠. 근데 그게 가장 높은 점수였습니다. 일단 이게 챔피언이 됐어요, TFT가. 또 한 번 응모를 했는데, 또 한 번 이 새로운 전략을 내놓으려 했는데, 또 한 번 또 TFT가 우승합니다. 물론 나중에 TFT를 이기는 전략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 TFT가 바로 이명박의 상호주의예요. 상대가, 북한이 협동하면 우리도 협동하고, 상을 주고,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벌을 준다는 거였는데, 이 TFT의 가장 큰 단점은 어떤 이유로든 한번 배반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배반이죠. 앞에서 따라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은 바꿔줘야 돼요. 한 번은 여유가 있는 쪽에서 협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처음부터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이 우리 배반배반 상태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더 이용해 먹은 거죠. 치킨 게임으로. 한번 딱 내려가지고 사기를 살리고 그 다음에 얘를 바로 만들어 놓는 그래서 다시 산산 게임으로 가야 될 겁니다. 다음 이건 간접 상호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상호성은 다 아까 나온 그 상호성이에요. 남을 생각한다, 응징한다. 여기서 응징이라고 하는 것은 간도를 끊어버리는 거죠. 다시 거리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더 손해니까 속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간접 상호성은 뭐냐면 얘가 얘를 도와줬는데 그걸 보고 얘가 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건 경제에서 얘기하는 평판입니다. 레퓨테이션 평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마에 모든 사람이 이마에 이 사람이 평생 했던 일들이 써있다고 생각합시다. 2개밖에 없는데 협동 100번밖에 정태인 배반 10번 협동 3번 이렇게 써있다고 합시다. 이게 다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습니까? 뭘 이런 것도 대답하네요. 예, 협동이 많은 사람하고 일하려고 하겠죠? 내 이마에 그게 만일에 쓰여진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이라도 협동을 할 거예요. 그게 평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의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래요, 적어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평판의 압력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도 협동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가능성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협동이 이루어지는 데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 이 말 안 써있잖아요. 그러므로 투명한 사회일수록 언론이 제 역할을 할수록 그 사회는 협동이 잘 일어납니다. 언론이 만일에 나쁜 놈을 좋게 포장하는 짓을 하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협동이 안 일어납니다. 그거 안 믿잖아요, 언론을. 그러면 투명한 사회를 만들수록 협동은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남에 대한 평판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래서 실제로 투명도 지수, 그러니까 투명 지수, 뭐 이런 게 있죠. 분배 지수 이런 조사에서 투명 지수가 높은 사회가 신뢰 지수가 높습니다.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사회 협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수도 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 담배 많이 합니다. 또 힌트, 술 마시면 더 많이 합니다. 뒷담화가 바로 그겁니다. 뒷담화의 70% 이상은 어떤 누군가에 대한 평판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세상에 퍼뜨려서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협동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뒷담화는 절대로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단 정확한 뒷담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이게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유전자를 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진짜로 제가 농담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구글에도 학술 논문만 검색하는 게 있어요. 검색하는 툴이 있는데 거기 가셔서 가십이라고 쳐보세요. 가십, 우리가 얘기하는 가십이에요. GOSSIP 치면 논문 1000개쯤 나와요. 가십이 어떻게 협동을 촉진합니다. 실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협동이 중요하냐면 말을 하는 게 인간밖에 없거든요. 언어를 갖고 있는 게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가 정교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투명하게 평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므로 동물 세계에 비해서 훨씬 넓은 범위에서 협동이 일어납니다. 동물들은 아주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만 해요, 협동을.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협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 상호성은 뭐냐면, 이건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고, 이 노박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기인데, 이건 없어도 되는데, 요게 원래 파란색이었어요. 요게 협동자예요. 그리고 요게 배반자예요. 보통 배반자와 협동자가 만나면 무조건 배반자가 이기죠. 배반은 4, 협동은 1이죠. 아까 그 표에서. 근데 얘를 한번 보세요. 얘를 한번 보세요. 얘는 요렇게 3명 만나죠? 협동하는 사람하고 2번 만나죠? 그럴 때는 뭘 얻어요? 협동하는 사람끼리 만날 때 3, 3이죠. 여기서도 3, 3이니까 일단 6 얻었죠? 배반자하고 만나면 얘는 4, 협동은 1이니까 불리하지만 이 세 개를 합치면 7을 얻었죠. 얘는 배반자 둘만 만나죠? 이 친구는. 그럼 둘 만나면 얘는 4잖아요. 2니까. 즉, 협동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협동하는 자는 이익을 많이 보겠죠. 즉, 끼리끼리 모여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이 사람들의 전략을 몇 가지로 만들어서 확 무작위로 뿌려놓으면 협동하는 느낌이 모여집니다. 실제로 컴퓨터에서 그렇게 일어나요. 그거를 하는 게 이 노박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노박 책을 보면 초연 관점 보면 그 아름다운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시뮬레이션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협동하는 애들이 막 살아남아요. 모여서. 그래서 사회에는 협동이 유지될 수 있다. 노박이 책을 쓰면서 예를 더 옹호했어요. 이게 생물학의 정통입니다. 근데 집단 선택을 더 옹호해서 지금 생물학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집단이 구분된다고 할 경우에, 즉 여기는 요 집단에는 협동자만 있어요. 요 집단은 배반자가 많죠. 개인적으로는 협동과 배반이 만나면 배반이 무조건 이겨요. 사기쳐갖고 점수 따니까. 그런데 집단적으로는 협동하는 사람이 많은 쪽은 여기 얘들은 3-3이잖아요. 얘들은 2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는 협동하는 집단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은 협동하는 쪽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스파르타의 200인 전사에 300인 전사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40명을 막아내고 그래서 죽긴 죽는 것 같지만 스파르타는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그 집단 안에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단은 많이 살아남겠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건 옛날 얘기고, 요새 이렇게 하면은 울산과 옆에는 어디죠? 양산인가요? 울산이 훨씬 크지. 이거 비교가 안 된다. 근데 울산에는 협동하는 사람이 많고 양산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많다면 전체로 보면은 울산 쪽의 경제성장률이나 평등도나 이런 게 훨씬 더 높을 거다.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 얘가 두 군이 A군이 더 잘한다면 B군이 A군을 배우겠죠. 근데 집단적으로는 협동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된다는 거죠. 특히 집단 경쟁이 일어나면 집단 내부의 협동은 엄청나게 촉진됩니다. 집단 내부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집단 경쟁을 하면 내부의 협동은 왕창 올라가요. 테니스는 수법입니다. 다만 위험한 것은 그 집단이 배타적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집단 협동을 굉장히 잘하는 국민입니다. 저희 요새 이거 좀 연구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요새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잖아요. 미쳤어요 또.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2008년 촛불도 미쳤죠. 제가 그때 100일 이상 집에 안 들어가고 서울 광장에 있었습니다. 나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때 칼라TV 카메라를 들고 뭘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걸 안 하면 또 경찰한테 당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금모기 운동 때도 미친 듯이. 노사모 현상도 괴상한 현상입니다. 뭔가 집단 행동을 잘해요, 우리 민족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4년에 한 번씩 우리는 축동을 합니다. 그냥 일본하고 축구만 시켜놓으면 모여요. 그것도 100만이 넘는 사람한테 빨간 옷 입고 나오라고 그래봐요. 그게 되나? 국가가 아무리 명예가 안 됩니다. 벌금 때려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우리는 빨간 옷을 입고 500만이 모입니다. 그 이름도 뭐라고 써있냐? 미더베이스 빨갱이가 되자라고 써있어요. 다 국가안보위원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집단이 폐쇄적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집단 선택에 의한 협동이 제일 잘 되는 집단은 마피아 같은 집단입니다. 그 안에서는 절대 협동이죠. 거기서 배반은 곧 죽음입니다. 그리고 협동의 이익은 굉장히 많이 누리죠. 마피아 보스들은 엄청난 부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마피아처럼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많죠. 폐쇄적 집단은 더 나쁜 영향을,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폐쇄적 집단이 많은 나라죠. 연줄 어쩌고 하는 것들이 다. 그래서 집단은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집단 선택에 의한 협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전체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그 집단 자체가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가치는 보편적이어야 되고 내부는 다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험한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 세상에 제일 잔인한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요? 종교전쟁입니다. 모든 종교는 두 싸우는 종교 모두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다 있어요. 그게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밥 먹듯이 죽여요. 이유는 가치가 보편적이지 않아요. 상대방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전쟁할 때는. 저거는 악마나 마녀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죽이는 거죠. 그만큼 집단 선택에 의한 협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게 우선 어떤 논문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가치의 보편성이라든가 개방성 같은 것들이 꼭 갖춰져야 이것이 다 죄수의 딜레마를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수학이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노박의 그 논문에 나오는 건데 이게 전부 변형시킨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를 얘는 C를 키워가지고 이게 혈연 선택입니다. 키워서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꾼 거예요. 다이렉트 유시프라스티도 여기를 키워서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꾼 거고 인다이렉트 유시프라스티는 배반해를 줄여가지고 간접상호성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꾼 겁니다. 전체가 다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꾼 겁니다. 아까 젊은 엄마들이 이제 사슴사냥 게임으로 갈 수 있는데 남이 협조한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라는 걸 알겠죠. 그렇게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도라든가 사회규범 부분적으로는 네트워크, 이거 마피아일 수도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이게 사람 수가 적으면 실제로 남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걸 잘 믿을 수가 있어요. 뻔한 사람들이니까.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배반, 협동의 이익을 늘리고 배반의 이익을 줄이는 거죠. 그런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 금지를 한다. 대신에 사교육 금지를 위반하면 이러면 어떨까요? 무슨 시험을 살리고 이런 것보다 그 아이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자격을 3년간 박탈하면 절대로 사교육 못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남들이 아신다는 걸 믿을 수 있죠. 정말로 비밀스럽게 하고 하는 놈들이 몇 놈 있으면 또 어때요? 그럼 다 지킬 수 있죠. 그게 제도를 통해서 사슴사냥 게임의 협동회를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 거죠. 뭐 다른 제도도 있을 수 있겠죠. 협동회가 늘 수 있죠. 가장 좋은 거는 사회 불평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50만 원 등수를 매겨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겠어요? 사회 불평등을 그렇죠? 실제 평등하면은 등수 경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50만 명의 등수를 매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핀란드는 등수가 없어요. 시험은 보지만 등수 안 매겨요. 학급에서도. 시험을 보는 이유는 애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걸 애들 사이에 순위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호라고 핀란드 교육계획 20년을 맡았던 국가교육청장이 있었는데 3년 전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등수 매긴다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얘는 수학을 잘한다. 얘는 그림을 잘 그린다. 얘는 달리기를 잘한다. 등수 매겨봐. 그럼 못 매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걸 어떻게 등수 매겨요. 근데 우리 매기잖아요. 이것도 50만 명이 순위를 매기잖아요. 예, 거기다 가중치를 두는 거죠. 수학에는 곱하기 90점 해주고 달리기 곱하기 0 그림은 곱하기 5 하는 식으로 해서 숫자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럼 애들은 뭘 공부해요? 엄마들도 뭐 공부하라 그래요? 가중치 높은 걸 공부하라 그러죠. 애들이 회기화가 됩니다. 근데 그런 뿐만 아니라 직업도 교과서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교수일 거예요. 무슨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귀천 있죠? 사회적 인정도 받으면서 돈도 많이 버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피를 보면 기절을 내가 의대를 간다. 그럼 굉장히 사람들의 자기의 능력을 엉터리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핀란드 애들은 등수가 없어서 공부 안 할 것 같죠? 걔들도 합니다. 핀란드 애들은 우리나라 공부 시간에 반밖에 안 돼요. 뭔가. 그래도 해요, 걔들이. 그래서 1등이에요. 15살짜리 이 학업 성취 시험에서 핀란드 애들이 1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등치 받는다고 우리 공부 되게 시키니까. 그럼 걔들 뭘 공부할까요? 예, 하고 싶은 건 지가 좋아하는 건 잘하는 답니다. 그게 엄청난 효율을 발휘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봐요. 다 알아서 다 합니다. 일어도 일본 만화 좋아하고 일도 좋아하는데 일어 해요 그냥.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지 냅두면 합니다. 사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른들이 핀란드 어른들보다 2배 더 일합니다. 노동시간 2배예요 거의. 그런데 1인당 GDP는 핀란드 4만 달러, 우리 2만 달러입니다. 생산성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는 수익 싫어하는 일에서 그래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직업의 기천이 그야말로 극소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사실 수도 배관공이 교수보다 월급은 더 많아요. 물론 사회적 인정은 교수 쪽이 좀 더 많이 받겠죠. 그런 식으로 비슷하다고 자기 무슨 일 하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합니다. 그게 효율성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게 뭔가 평등이 다양성을 낳고 다양성이 효율도 낳습니다. 평등은 신뢰를 낳습니다. 불평등한 사회에 이 신뢰라는 건 절대 존재하지 못합니다. 좀 이따 합시다. 그리고 사회규범이 더 강력합니다. 사회규범이라는 건 뭐냐면 협동이 사회규범인 나라가 있겠죠. 협동이 당연한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그럼 협동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수치감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요. 죄의식을 느껴요. 그러나 어떤 사회는 이기적인 게 정상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지면 착한 사람도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그럼 당하니까. 그 사회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협동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당해요. 그 사회에서. 그게 사회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규범은 훨씬 더 형성되기 어렵고 오래 걸리지만 사실 이게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에 대해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강력하고 제도는 강력한 제도를 만들면 딱 하한 선에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더 도덕적인 행동을 안 하게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실제로 이제 남을 신뢰하게 됩니다. 남을 신뢰할 때 비로소 협동이 일어납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끝내겠습니다. 2007년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했다면 그 여러분의 아이들은 1분 안에 이걸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풀 수 있다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십시오. 못 푼다면 애들이 근데 그걸 푼다면 그건 암기한 거예요. 답은? 안 보여요? 읽어드릴까요? 네, 유치원이 있어요. 자꾸 엄마들이 지각을 해요.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벌금을 때렸습니다. 10분에 2,000원. 그랬는데 지각자가 늘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래서 5,000원을 올리니까 비로소 지각자가 줄었다. 그래서 이거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유명한 실험이에요. 이게 원래 하이파 유치원의 실험이라서 2001년에 행해졌던 이스라엘 사례에 행해졌던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들한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유럽에서는 아이가 혼자서 10살 이하의 아이가 혼자서 거리를 돌아다니면 그건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야 애들을 내줘요. 10살 이하,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그 데리러 가야 되고 아니면 부모의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가서 데리러 가야 돼요. 부모가 안 오면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그 애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영국의 경우에는 유치원생 2시에 끝났는데 4시까지 안 오면 사회시설로 넘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직장을 다녀도 애 데리러 간다면 무조건 매출이 가능해요. 근데 자꾸 지각을 하니까 그래도 지각하는 사람 나오죠? 거기다 벌금을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각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죄의식이 없어진 거죠. 원래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선생님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지켰는데 가령 30분에 말아 그러면 29분까지 늦겠죠. 그리고 아예 35분 늦을 것 같으면 1시간 다 늦어버리고 나는 돈을 내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랬더니 이게 너무 벌금이 약하구나 그래서 더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줄어들었다. 이게 굉장히 나쁜 문제입니다. 원래는 늘었다까지가 실험에서 나타난 그게 엄청난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정책이 다 그렇거든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국민들이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주고 뭐를 금지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벌금을 때리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입니다. 세금을 때리거나 벌금을 때리는 거. 근데 이건 벌금을 때렸더니 오히려 나쁜 행동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70년대 티트무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보통 피는 헌혈로 받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의 부족, P보다는 부족해 헌혈을 받는 게. 그럼 경제학자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요. 헌혈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자. 한 번 헌혈에 예컨대 10,000원을 주자. 그럼 헌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모르죠.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티트모스의 예언이 그거였어요. 줄어든다 했어요. 왜? 헌혈이 매혈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순수한 생각에서 헌혈하는 사람이 오히려 안 할 것이다. 물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매혈을 하겠죠. 헌혈을 이라는 이름의 매혈을 하겠지만 원래 순수한 사람들은 자기의 도덕성을 모욕한 거 아니에요, 이 행위가.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들 거다 이런 거 있습니다. 즉 정부의 보조금이나 벌금이 사람들의 도덕규범하고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에서는 이게 무관하다고 어떻게 생각하고 도덕규범 생각 안 하고 벌금 때리고 아니면 보조금 주고 이렇게 정책을 써왔거든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더 나쁜 거는 벌금을 왕창 늘리니까 당연히 그럼 지각하는 거예요. 아예 10만원 때리지. 그럼 한 명도 없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부모들은 물론 지각을 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러겠어요? 유치원을 옮겨버립니다. 그렇게 유도해서 결국은 이거 뭘 가르쳤냐면은 사람은 물질적 요인에 반응한다. 물론 반응하죠. 근데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온다부터는 선생님들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질적 이기주의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게 나오면 답이다. 그거 아니면 답 아니다라고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이게 알고 낸 거예요. 이게 모르고 낸 게 아니죠. 그 하이파 유치원의 실험을 아는 사람이 낸 거예요. 알고 왜곡시킨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경제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기적이라고 가정하고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물론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기적이지만은 않아요. 여기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상호성에 의해서 신뢰와 협동 그리고 연대라는 가치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위기일수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인간은 국가라는 강력한 수단을 고안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어떤 공공성이 있는 부분을 국가가 직접 생산하거나 또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보조금을 줘서 그 필요한 것들을 갖다 생산하고 사람들이 누리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생태경제는 아까 제가 이산화탄소에 얘기만 했습니다만 이거는 절박한 위기에 지금 같이 저는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30년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를 시장경제의 원리로 다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요새도 그런 얘기하죠. 의료와 교육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게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경제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렇게 바꾼 결과는 파멸이에요. 파멸. 인간을 완전히 다 이기적으로 만들면 사회적 딜레마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이 심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 사회는 붕괴합니다. 그게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경제의 원리로 모든 사회를 다 조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인간 본성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망한 게 국가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서 윤리교육을 시키면 사람들이 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들 본성이 맞지 않고 관료적 경직성 같은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이거 걷잡고서 쭉 터지게 됩니다. 이기적인 행동이. 이런 것들이 사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라. 제가 시간이 전혀 없으니까 사실 이 전체 책 내용은 제가 성공회대 대학원에서 3학기를 찾은 거예요. 그걸 2시간 만에 하라 그러면 네, 사회적 경제의 생략. 여기 사회적 경제 얘기하는 건데 시장이 뭐냐라는 거 이거 왜 안 고쳐야지? 소비자 잉여라는 거가 생산자 잉여인데 가끔 가다가 횡재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 물건이 이렇게 싸? 그때 여러분 여기 있었던 거예요. 수요옥선에. 아까 2만원이 돼서 소주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5천원이면 기분 좋죠. 15,000원 번 기분이 들죠. 그걸 소비자 영역이라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인 거예요. 그것들 다 합쳐놓으면 요 삼각형 부분이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입니다. 생산자는 1,000원에 생산했는데 지금 5,000원에 팔면 4,000원 확실하게 이익이죠. 객관적으로 이익이죠. 그걸 합쳐놓은 걸 생산자 잉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환의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얻는 이익들이에요.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 근데 여기는 설명이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까 소주 시장에서 1,000원일 때 소주를 살 수 있는 사람이죠. 물론 소주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1,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소주를 못 사는 사람일 수도 있죠. 여기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은 경제학자들이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소주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몸에도 별로 안 좋고 안 마시는 건이죠. 그러나 만일에 이 시장이 의료나 아니면 식량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분명히 균형 가격도 있고 다 시장이 성공했어요. 근데 그때 쌀 한 가마니 가격이 쌀 한 말 가격이 5만 원이다. 근데 나는 돈이 2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쌀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나만 보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전 세계에 지금 식량이 넘쳐나고 음식물이 썩어가는데도 분명히 지구의 한쪽에서 굶어 죽어가죠. 그건 시장이 성공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공해서 식량 가격이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식량이 남아도는 식량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게 시장 경제의 한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계입니다.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이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소주는 돈 없어서 못 사 먹어도 되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그러나 식량은 안 된다에 대해서 우리는 합의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겠죠. 돈 없어서 치료받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나라 정도 살면 그 목록을 만드는 게 바로 공공성입니다. 그건 정치가 만드는 거예요. 경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보통 경제학자들은, 그리고 경제학자들 얘기를 하도 들은 사람들은 시장이 실패하는 데서부터 국가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국가가 어떻게 개입할까 생각하는데 이건 시장이 성공한 거예요. 시장이 성공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시장 이전에 먼저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즉 정치가 시장에 우선합니다. 정치가 경제에 우선합니다. 물론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는 그 사회가 합의하는 거예요. 이건 시대에 따라 다르고 사회에 따라 다릅니다. 즉 인간의 니즈, 여기가 니즈인데 경제학의 수요라고 디맨드라고 하는 건 돈 없는 니즈는 디맨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절박하게 필요해도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건 디맨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공급하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그럼 니즈가 충족되도록 하려면, 그런 사람들의 니즈가 충족되게 하려면 니즈를 right로 바꿔야 됩니다. 즉 필요를 권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사회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필요냐? 모든 필요를 다 권리로 만들 수는 없죠. 만약 나는 마약을 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나의 권리예요. 국가가 공급해줘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를 우리가 사회적 필요를 니즈로, 사회적 필요를 사회적 권리로 바꿀 것이냐를